2010년도, 11년도 당시에 제가 한국교총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TV나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외롭게 저 혼자 방송 토론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 부분이 우리 아이들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아이들 착하고 학칙 잘 지키고요. 수업 열심히 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제자들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 자신의 권리 부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 이후에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죠.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생긴 경기도의 사례.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학부모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사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는 나서야 했습니다. 너 어떻게 다른 아이의 휴대폰을 뺏어서 친구 걸 뺏고 그러니? 하고 야단을 쳤더니 애가 짝다리를 짚고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교무실에 데려와서 또 야단을 치고 훈계를 했죠. 그랬더니 절대 애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엎드려 뻗쳐 사후처 시켰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거를 학생인권 조례로 징계했습니다. 30대 교사입니다. 열정과 헌신을 가진 교사는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법에서 또 교원지휘법에서 보장한 교사의 정당한 훈계에서 벗어난 일인가? 또 학부모님들이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바로 잡아달라고 학교를 만들어 주셨고 세금을 통해서 교사에게 교권을 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훈육을 못하는 대한민국 교사라면 학부모님들이 용납해 주실까 싶어서 저희들은 교총에서는 그분을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 활동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소청심사 결과 경기도 교육청 징계 처분을 취하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변인님,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열정과 헌신으로 내가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 질문을 퀴즈인데요. 자, 수업 중 잠을 자는 행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세 번째,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이 세 가지를 제시를 드렸는데요. 이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일까요? 교권 침해 행위일까요? 교권 침해일까요? 교육활동 침해일까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 이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만든 교원용 이 교육활동 사례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업 중에 자는 아이 깨우는 행위 아동학대입니다. 교사로서 자는 아이를 깨워달라는 게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걸 놔두냐? 왜 잠자는 교실 교사들 뭐하고 있느냐? 교육부에서도 잠자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매번 아동학대 신고받는데요. 교사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조차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질 않아요. 교육부 스스로도. 저희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 부분을 지금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냅니다. 2013년도, 2016년도에 법안을 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 번호 부르지 말기 법.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실제로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번호 부르지 말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방구 끼지 말기법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사랑해서 인격권 존중해서 스스로 번호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 대한 교직 문화와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다고 법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걸 법제화로 할까요? 조례화할까요?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게 법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또 법안 날지 몰라요. 지금 폐기가 돼 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 휴대전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바꿔드릴게요. 학교에서 휴대전화 파손이나 분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오해를 하시는데 휴대전화 걷는 거, 돌려주는 거 선생님들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 잡무예요. 가뜩이나 아침에 저녁에 돌려주는 거 힘든데 그걸 왜 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합니까? 학부모님들이 하라고 학칙으로 정해주시니까 우리 교사는 학칙 지켜야 되는 자잖아요. 그죠?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실 파손이 많이 되네. 그래서 교정을 해서 교육부하고 교섭을 해서 휴대전화 분리수거 과정에서 파손 분실 경우에는 학교 안전 공제에서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자료를 안 내가지고 공문까지 보내서 학교 안전 공제에 지난해 파손 분실 보상 액수를 파악을 해봤어요. 2021년도에 그 파손된 게 301건에서 5,800만 원 보상을 해줬고요. 그 45건 분실이 돼서 1,865만 원이 학교 안전 공제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8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최해서 학교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부분에 대한 그 토론에 제가 갔습니다. 저 빼놓고는 다 그 휴대전화 자유 소지 부분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저씨, 내 휴대폰 내가 쓰겠다는데 왜 반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갖고 소지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반대하는 부분은 그 휴대전화를 수업 중에 사용해서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행동에, 민주주의에서는 자기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학생들,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는 학칙을 통해서 제재해야 된다. 그게 교사의 존재 이유고 학교의 설립 목적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저희들이 휴대전화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사는 휴대전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인해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교사 비율이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 되는 것은 수많은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 소지에 대해 대단히 자유로운 그 권한, 또 학칙에 정할 때 자기 학부모, 교직원 부분의 참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정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는 서울시민의 비율이 77%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의 서울시민의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휴대전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전자장비와 휴대전화에 노출된 아이들이 제발 학교에서만은 좀 떨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엄마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프랑스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국가죠. 2018년부터 만 3세부터 18세까지는 휴대전화 그 부분을 만 3세부터 15세까지 휴대전화 부분을 완전히 학교에 소지 금지를 시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 엄청 좋아하죠. 그 동북권 나라. 그럼 걔네들은 비인권 국가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것은 이런 부분이 인권적 침해 부분이 아니라 비성숙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세 가지 사례가 있죠.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아이가 나와서 여교사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재미난 학교인데요. 휴대전화를 오면 반납하게 되는 학교였어요. 반납 안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우통을 보고 있어요. 여교사 있는데 수업 중에. 만약 남교사가 우통 보고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 교사 막 화면 해임 당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던 부분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애써 외면한 여교사의 모습과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서로 싸워요. 여교사 말렸죠. 그랬더니 흉기, 톱으로 여교사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북 익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가 공포의 교실을 만들었는데 남자 담임교사가 말렸는데 그 교사한테도 대항하고 반항을 해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개죠. 충남, 전북, 그 다음에 경기.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고요. 교권보호 조례가 있는 지역이에요. 교권보호 조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인권은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기본권적 권리를 통해서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부분의 권한이 있어요. 그걸 교권보호조례가 어떻게 제한합니까?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한 문제나 잘못되잖아요. 학생인권 옹호관이 교사 징계한다니까요. 어쩔뻔쩍 3초, 5초 시켜도 징계하는데 근데 교권보호조례가 무슨 교사를 보호합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죠. 하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못 살겠다 하니까 신보교육감들이 만든 조례일 뿐이에요. 실효성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접수된 중학교 교사, 이거 제가 카톡으로 받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박빙하고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6아이들, 일가 중에 편의점도 가고, 지각 무단은 예사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애절한 카톡이 저희들한테 왔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러한 6가지, 7가지 사례를 통해서 영국을 바라봅니다. 영국이 있잖아요. 1998년도에 노터치법이라고 해서 영국 하하원에서 법 통과가 됐어요. 한 표 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노터치법이라고 해서 학생에 대한 일절 관여를 못하고 무엇이든 학생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병이 대단히 심각했죠. 하루에 있잖아요. 정학 이상의 학교 폭력으로 정학되는 학생들 수가 매일 2,000명이 넘었고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교사가 하루에 44명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누구도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교사까지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생기니 영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노터치법을 폐지하는 부분이 돼서 교사가 적극 아이들을 체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사 문제 행동에 대한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국 교육도 영국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 통계학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인권을 얼마나 존중받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우리 국가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인권을 얼마나 존중받고 있느냐는 통계 부분을 전국적인 통계를 해보니까 95.3%가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80%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 부분에 대한 영향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측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또 우리 그 학부모님의 노력과 교사들도 이제 과거처럼 체벌이라든지 비인격적 대우 부분을 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문제는 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인격 대우 부분보다 이 학교에서의 인격적인 대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대단히 많이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통계학적으로 제 데이터 부분은 제 토론을 좀 봐주시고요. 학생 성적 부분에 대한 학력 평가 부분의 변인 문제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학력 평가가 저하됐다는 부분은 반대측 입장에서 학생 인권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력 평가 변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죠? 개인 변인과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도 있지만 또 학교적 변인, 정책적 변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학력 변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교사의 변인과 학교적 변인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분명하죠. 오히려 학부모의 그 사회 경제적 변인이 더 높아지지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학교가 열심히 가르쳐줘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꼭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학생인권 조례 부분을 갖다 쓰면서 만들면서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점 부분을 갖다가 많이 참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여하는 우리 대협력국에 우리 동료 후배분하고 같이 번역을 좀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뉴욕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잖아요. 리스판스빌리티 부분이 24개가 있어요.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 부분에 가장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은 권리에 따른 책임 부분을 진짜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학교라는 것은 누구나 작은 사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권리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운명 같은 토론을 아까 사회자분이 잘라가지고 여기가 많이 설치해서 그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